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흥부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싶고, 흥부전하고 이제 허생전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그 흥부전 하면 떠오르는 주제는 역시 그 형제간의 우애, 혹은 이제 탐욕에 대한 진치, 뭐 이런 걸 권선징악으로 읽는 이런 게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독법입니다. 사실 흥부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홍길동전도 그랬지만 굉장히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맥락 속에서 새로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는 시도들이 이전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보통 이제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흥부는 굉장히 게으르고 먹고서 애 낳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고 뭐 이런 반면에 이제 놀부는 뭐 굉장히 부지런한 근면한 인물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근대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오히려 그래서 뒤집어 읽겠다고 하면서 놀부를 긍정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이런 거는 이제 근대성, 사실 이제 조선시대 소설이기 때문에 근대 이전이기는 하지만 근대적인 사회의 맹아들, 근대의 맹아들, 자본주의의 맹아들,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있었고 그런 게 소설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맥락에서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읽는 작품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놀부의 근대성 얘기, 진보성 얘기를 하는 것처럼, 허생전에서는 양반도 이제 장사를 한다, 상업에 대해서, 근대적인 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던, 더구나 박지원은 실학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학자의 맥락에서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이제 읽기도 하고, 춘향전에서도 근대적인 면모를 읽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춘향전에서 어떤 게 근대적인 면모일 것 같습니까? 춘향전에서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춘향의 신분입니다. 이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잖아요. 아무리 양반하고 저기 했다 하더라도 기생입니다. 천민입니다. 천민이 양반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와해되는 증거 같은 것들을 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근대라고 했을 때, 근대는 이제 자본주의, 교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고전 소설들에도 보면은 그 돈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돈이나 근대적인 면모들 나오는 게. 흥부전은 확실히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령 이렇게 이 놀부의 신분, 놀부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양반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노비였다가 그걸 이렇게 신분을 털고서 돈으로 사가지고서 이렇게 천민 신분을 털어버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태도, 화폐지상주의, 돈지상주의잖아요, 그죠? 모든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활동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변형된 놀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놀부는 우리의 이런 삶을 예견하고 있었고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면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흥부는 사실 이렇게 놀부와 대비를 할 때, 이렇게 흥부를 비판을 할 때 되게 이렇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애만 만든다 그러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품도 팔고 뭐 매품도 팔지만 여기저기서 일도 하고 계속 돈 받고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품을 판다라는 건 뭔가 자본주의적인 고용관계들의 단초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대 이전은 대부분 공동체 사회인데, 공동체는 고용관계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박을 타는 사람, 째보라고 하는데, 이제 놀부가 박 탈 때 같이 박 타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동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여기 나오는 거라서 근대적인 면모들이 상당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흥부전은 확실히 이렇게 근대성을 갖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부의 근대성, 놀부의 분지런함을 찬양하는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이 흥부전은 너무나 그거에 반하는 면이 강해요. 허생도 그렇습니다. 허생전은 보면 이렇게 양반 신분에 이제 돈을 빌려갖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처음에는 과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총, 간 만드는 말총을 이렇게 매점해가지고 그걸 이제 비싸게 받아서 돈을 버는 얘기인데, 그래서 양반이 이제는 상업 활동을 한다.
상업 활동을 한다는 건 근대적인 거잖아요. 양반은 이 상업이란 제일 거리가 먼 거라고 이렇게 산원공상 제일 마지막에 두둔 건데 이런 점에서 근대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허생전 시제 읽어보면은 한 2번 하고 나서 이거 한 번 더 했다가는 조선 망한다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도둑들. 그때 이제 기근 이런 게 들어서 도둑들이 많은데 도둑들한테 가가지고서 돈 나눠주고서 돈 주면서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돈 가지고 가. 그리고 가져가서 여자와 소와 농기구와 뭐와 니들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라고 다음날 며칠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배 타고 가서 저기 아마도 오키나와일 것 같은데 하여튼 외지에 가가지고서 거기다 그 섬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둑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를 만드는 데 그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적인 행위가 아니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허생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돈을 그렇게 번다고는 하는데도 일단 이제 이 변부자라는 사람 그한테 이제 만냥을 빌리고 무조건 가서 빌리는데 빌려주거든요. 나중에 그 돈을 10만 냥으로 10만 냥을 남겨가지고 가서 갚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아서 주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 일부 이자만 받겠다고 일할 이자만 받겠다고 하는데 그대는 나를 장사치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가지라고 줘버려요. 장사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일부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주려고 그러니까 재물로 골치 썩일 일을 내가 할 일이 있겠냐고. 재물이 나를 골치 썩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대적인 사람이 생각하긴 어렵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이제 대주겠다고 해서 주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그대는 내게 왜 재앙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돈 많이 주는 거를 재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근대적인 사람, 여러분들 누가 돈 이렇게 주면 나한테 왜 재앙을 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지.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걸 구유를 하러 가서 해주고서는 이제 은화 100만 냥을 얻어서 이제 와요. 그런데 은화 50만 냥은 거기서 쓰라고 주고서 그 섬을 이제 떠나거든요. 공동체가 있는 데를 허생은 떠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은화 50만 냥을 바다에다가 버려요. 바다가 마르면 누가 가져가겠지. 마를 리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뜻이지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은화를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는 이 작은 섬에서 이 돈을 어디다 쓰겠나. 이건 자본주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0만 냥이 아니고 5억 냥이 있어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어디다 쓰겠냐고 해서 버리는 게 어디 근대적인 인물이고 어디 자본주의적인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허생은 이런 행위들 보면 정확하게 반근대적인 인물이에요. 근대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고 사실 돈을 벌어서 공동체에 쓰는 것도 전혀 근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흥부전도 마찬가지고 반근대적 소설이에요. 굉장히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놀부에다 그걸 딱 응축시켜놨는데 나중에 거기다 똥물을 퍼부어버리면서 다 뺏고 똥물을 퍼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놀부의 악행, 다 돈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부의 악질적인 면모는 돈과 결부되어 있고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다 뺏고 똥까지 퍼붓는다. 굉장히 그런 근대적인 것들을 반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거예요. 반근대적인 소설이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왜 이렇게 사실 흥부전이나 허생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홍길동전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근대적인 면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가? 여기엔 나름의 중요한 이론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거는 식민사관 비판하고 결부가 돼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조선을 식민화한 다음에 자기들의 식민화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 조선은 근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근대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인 동력이 없었고 우리가 다 근대화 시켜준 거야. 이건 많이 듣던 얘기죠, 요새?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식민사관에서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하고 하려고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근대로 가려는 동력이 이미 충분히 있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이미 근대적인 면모들이 강하게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그래요. 조선 안에 이미 내재적인 발전력, 근대로 갈 내재적인 발전의 동인이 있었다. 그 내재적 발전의 동인이 뭐겠어요? 상업 활동하는 양반, 즉 부르주아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싹이 맹아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도 이미 근대적인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걸 찾아서 식민사관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판의 그 지점들을 이제 제공을 했던 거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부전에도 이미 근대적인 면모들은 확실히 있어요.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고용도 막 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허생전이나 그 흥부전이 근대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반근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런 이 근대주의적 해석들이 갖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되는 경로가 어느 사회나 다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겪는 경로다라는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식민사관이나 비판하는 분들이나.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다. 뭐 이런 식 있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로 안에서 뒤에 오는 것이 앞선 거보다, 즉 근대가 전근대보다 좋은 거고 진보적인 거고 그 발전된 거다. 앞에는 미개하고 덜 처진 거다, 후진 거다, 정체된 거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근대화는 좋은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놀부마저도 칭찬하려는 게 근대적인 게 좋은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근대를 잣대로, 뒤에 올 사회를 잣대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년 뒤에 올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한다고, 우리의 생각을 평가한다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우리를 평가한다니 뭐 황당한 소리야. 우리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놀부나 허생이 살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규범이 있고 그 시대에 그렇게 양식이 있고 그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 있고 그 시대에 윤리 같은 게 있는 건데 윤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은 그 조건에서 해야지 이 근대화되는 거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당한 평가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를 기준으로 앞사회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우리를 기준으로 옛날 작품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 당시 사회를 기준으로 그 당시를 작품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그럼 어떤 사회였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